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낙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광주를 따뜻하게 보도만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힘찬 팔뚝질을 하며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오는 9월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는데도 오랜 세월 그 가해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반발을 사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등 오히려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났지만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책임자와 진상규명의 내용 등을 지목해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5.18 기획 토론은 왜 다시 전두환인가입니다. 5.18과 전두환 문제를 지금 왜 다시 거론해야 하는지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 저자인 이재의 5.18 기념재단 자료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최영주 5.18 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해 기념식은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여러모로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고 올해 38주년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이재 의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작년 5.18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망월동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촛불 혁명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5.18이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 아래서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폄훼되고 아주 조롱거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강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최영주 위원님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거의 38년 만에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고 이번 9월 달에 본격적인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된다고 하는데 대단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진상규명이 2년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필요하다면 또 1년 더 추가해서 3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40주년을 우리가 2년 남겨놓고 있는데 그간에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던 어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회를 잡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경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토론의 주제가 얘기하듯이 왜 다시 전두환인가?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진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법적 평가, 사법적 판단,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단지 광주 항쟁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와도 조금 비슷한 그런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다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과 함께 이것을 좀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두환 씨에 대한 얘기가 38년 전 5.18을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되는 건 가장 가까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또 가장 가까이 와 있죠. 바로 지금 이번 달 28일 날 2시 반에 광주지법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출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시청자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그러시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두환 씨가 이번에 광주지법에 200위원입니다. 출두할까 말까에 대해서 각자 패널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건강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강력한 강제력이 있지 않고서는 그동안에 이 사람이
했던 보여줬던 행태로 봐서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예, 출두했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국민들의 예문과 달리 출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출두하고 안 하느냐에 대해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텐데 전두환 회고록 문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전두환 회고록에서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광주 항쟁의 그 10일간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쟁점 중에 하나가 계엄군의 헬기 동원에 의한 민간인 학살 여부입니다. 사격 여부인데 이거는 이제 전두환과 내란 세력 쪽에서는 절대 없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헬기 사격을 목격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이신데 조비오 신부님이요? 이분이 이제 헬기 사격을 증언을 하니까 전두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회고록에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악마,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여기에서 일단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이거를 또 이제 광주지검에서 받아들여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요즘 지금 저기 전두환 씨가 온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무슨 광주 항쟁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재판을 받는 것으로 오시는 분들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재판 그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광주항쟁의 전체적인 그 진실규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년 만에 다시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네, 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이재희 의원께서는 네,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명예훼손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소를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도저히 그 명예훼손 법 자체가 굉장히 브로드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네. 잘 적용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특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의 경우는 분명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해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을 이렇게 명예훼손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찰에 이렇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중요한 게요. 검찰에서 지난해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에 관한 그 진상규명 국방부 소관의 위원회가 출범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검찰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두환 씨를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도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전체적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의의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사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인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결국 전두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게 결국 허위사실 그리고 단순히 그거는 명예훼손의 문제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광주 항쟁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되니까 결국은 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 사태에서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되고 지금 그것과 어떻게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문제와 결국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광주 사태에서의 진실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왜 다시 전두환인가를 얘기하는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점에 회고록 문제를 좀 얘기했지만 전두환 씨가 왜 이리 당당한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에는 전두환 씨가 그 사형죄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고 모든 문제 5.18에 관련해서는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5.18과 관련된 모든 것은 법적인 처벌도 끝났고 사면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는 5.18과 관련된 정치적인 책임은 따졌다고 사면도 받고 법적 처벌도 받고 그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5.18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이렇게 죽은 것 아닙니까? 특히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같은 것은 하나도 그동안에 사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덮어버렸던 겁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5월 27일 날 도청을 진압했던 작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그 이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민간인에 대한 살상 행위들, 개인 집에까지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잡아다가 막 죽이고 이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당당하게 나는 5.18에서 아무 그동안에 다 처벌을 받았지만 그런 문제는 거론도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1997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갖고 그렇습니다. 일반 시청자가 잘 모를 수 있죠. 좀 쪼개서 나눠서 한번 그러니까. 차근차근 얘기해 보시죠. 지금 뭐 대법원 판결 내용 다시 한번 쪼개 어떤 그러니까 말이죠. 게 있죠? 이게 사실 그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5.18 내란 세력, 우리 그때 이제 법원에 보면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무슨 뭐 전두환 씨가 1심에 사형받고 무기징역 받고 뭐 이래서 굉장히 중형을 받고 무슨 노태우 씨가 뭐 10몇 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기 굉장히 중형을 받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그 벌을 받은 거는 지은자가 굉장히 많아서예요. 그 5.18로 받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받은 건가요, 정확하게? 12.12 사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공화국이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를 당시에 대법원은 내란이라고 봤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법적인 집단이 폭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게 내란이거든요. 그다음에 12.12는 군사 반란입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 혐의에 의해서 저기를 받은 것이지 5.18 때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민간인이 167명이 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을 처벌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은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제대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은자가 워낙 많고 오공비리도 있고 이런 것들 뇌물도 있고 부정수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앞에져서 여기 받은 것이지 5.18로 받지 5.18로 딱 받은 거는 말이죠. 내란 목적 살인으로 5월 27일 날 도청 진압 작전에서 죽은 17명에 대한 것만 내란 목적 살인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5월 27일 날 네. 그때 당시에 17명 그렇죠. 그 시민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일종의 교전 상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두환 일당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발포 명령을 내려서 살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란 목적 살인이지만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150명은 민간인이고 양민인데 이 양민은 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죽였는지조차도 지금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5월 27일에 한해서 네. 전두환 씨가 지금 그 내란 목적에 관련해서 그렇죠. 처벌받은 게 예. 유일한 5.18에 관련된 처벌이다.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97년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대법원이 네. 검사도 기소하기로는 강주 사태에서 강경 진압한 게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에서 예. 제가 강주 민주화 운동에서 계엄군이 강경 진압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상한 행위 이게 검사도 어떤 식으로 그걸 기소했냐면 이것은 전두환과 주요 군 지휘자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이용해서 만약 거기에 시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강경 진압하면서 정권을 잡자.
그렇게 사전에 모의했었고 이것은 내란이다. 그렇지.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그때 뭐라고 판단했느냐면 내란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나 아니면 고문이나 고물이든 이 모든 것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따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쉽게 계엄군이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대원들을 죽였더라도 그것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지 다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17명 5월 27일 날. 예, 27일 날 다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서 마지막으로 무장하고 항쟁하던 시위대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두환 씨가 다시 재진입하라고 지시한 것. 이것은 특정인들 거기서 재진입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미 무장하고 있으니까 총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재진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는 지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죄 수반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이나 그런 것은 폭동에 해당하지만은 아예 별도로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한 지시가 있다면 그것은 따로 내란 목적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그 강주 재진입 작전에서 있었던 17명의 살인에 대해서만 내란 목적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된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강경 진압하면서 그 이전에 재진입 작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폭동 흡수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렇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내란죄로 평가한 것이지. 네, 그렇죠. 예. 국가기관이나 국가유수자 조직이 민간인들을 죽인 행위, 집단 대량으로 죽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제 전두환 씨가 지금 처벌받은 내용이라 하는 것은 12.12 또 그렇죠. 포함해서 5.17까지 그 5.17.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법적인 국가적인 부분에 처벌을 받은 것 뿐이지 내란과 군사 반란. 5.18 관련해서 거의 없다라는 그렇게 지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12.12 5.18 재판은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것은 사실상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의 이익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 이 관점에서 전혀 따지질 않았었다는 국민 것이죠. 개개인에 대한. 그렇죠. 예. 국가라는 게 국민이 먼저 있고 나서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 침해됐다. 이 12.12 군사반란의 경우는 명백하게 국방 시스템을 붕괴를 시켜버린 것이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세게 처벌을 한 겁니다. 그런데 5.18의 경우는 이미 이 사람들이 실권을 뒤에서 장악을 하고 대통령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것처럼 국가의 기구를 활용해서 여기를 이제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상으로 드러난 모습은 완전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그런 것 아닙니까? 인명을 살상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국민이 당한 피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12.12보다는 5.18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이나 처벌 이런 것들은 거의 아까 그런 관점을 그때 검찰이 취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철저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두환 씨가 왜 이리 당당한 거냐는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5.18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반인륜 범죄, 불법 감금, 폭력, 살인, 시체 유기, 암매장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본 거예요. 면죄를 받았다고 본 거고, 그렇죠.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유죄다를 떠나서 그걸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뭐 나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고록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5.18은 폭동이다. 교도소를 불순분자들이 교도소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좌익사범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습격을 했다. 5회,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보안시설을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두환 씨는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폭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쪽이 폭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 폭도를 진압을 해서 국가를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 거고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이 당당한 부분에 관련해서 해법은 없는 겁니까? 박 박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에서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네네. 그 9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일단 12.12 사태의 경우에는 이거 사태? 예. 반란죄가 성립하고 그리고 내란죄 쉽게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내란죄 성립한다고 한 행위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강경 진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 그렇지. 당시에 대통령은 강압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게 이미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계엄군을 이용해서 시위대원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하고 불법 체포하고 했던 거 이것도 그러면 비상계엄과 함께하는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흡수된다고 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비상계엄만으로도 하고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관련 국무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 강압하고 하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폭동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그런 폭동에 시위대원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대원들을 사상케 한 것도 흡수된다고 했다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시위대원들을 사상한 행위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앞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은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이 행위는 그냥 내란죄 폭동에 흡수된다고 하는데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뭐냐면 국가 조직이나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상케하는 살해하거나 고문하거나 아니면 강제 추방하거나 이런 문제 쉽게 민간인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공격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고 그런 정책에 따라서 민간인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살해하거나 추방하거나 안매장하는 그런 행위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것은 인도의 국제범죄의 한 유형인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는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97년도에는 내란죄가 문제됐고 법원은 내란죄로만 다뤘으니까 지금은 이걸 반인도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보면 다른 범죄가 문제되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더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냐는 때문에 전두환 씨가 당당하다고 보는 건데 박사님 말씀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내용들이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하자면은 5.18 재판은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형사법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람을 죽인 무고한 민간인을 죽인 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가 않은 것이죠.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18은 재판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자체도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왜냐하면은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재판이 문민정부 때요. 예. 문민정부 때 그때는 어찌됐든 이 군사정권과 단절을 하고 새로운 문민정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이거 가장 첫 번째 목표였지. 5.18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이 목표는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진함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
진상규명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진상규명 과거사 청산이 어떤 그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지를 못하고 이게 거꾸로 진행이 돼서 그래요. 거꾸로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행기 정의라고 하거든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 또는 전쟁 상태에서 평화로 이행한 나라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잔혹행위, 잘못된 행위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는 이제 그 문제가 그래야만이 그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잘못된 일, 과거의 잔혹행위, 과거의 비인도적 만행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이행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어야 민주주의가 더 공고화되는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추세로 보자면 이행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4가지의 단계를 밟았을 때입니다. 첫째는 일단 진상규명이 첫 번째입니다. 진상규명. 그래서 통상적으로 무슨 진실위원회니 진상규명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열리고 진상규명에서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또 이게 또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상규명 과정과 처벌 과정. 이거는 진실과 정의가 같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지극히 어떤 그 형사법적이고 이런 어떤 협의화되어 있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근거, 어떤 도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적 판단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법적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이제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기념 사업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된 거죠. 네, 노태우 정부 때 민심 수습 차원에서 어설픈 피해자 보상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전을 둘러싼 피해자들 간의 같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또 회유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물론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에서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파행으로 끝났었고 또 제대로 된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다 와서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이전에 그 군부의 정치 세력화를 근절하는 작업이 먼저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법적 처벌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될 어떤 그 도덕적이고 법적 근거와 이런 진상규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틀이 없이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희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것은 방금 말씀 역순인 것 같고 뭔가 진실을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한 4차례 정도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있었거든요. 1988년도에 국회 광주 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청문회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995년도부터 97년도 검찰 수사 검찰 인력들, 검사들이 한 80여 명 이상 동원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투입된 그런 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까지 내렸던 그 조사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 국방부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었죠. 그 군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또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달부터 헬기 특별조사위원회,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그런 4차례를 거치면서 그 많은 조사를 하면서도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이 문제의 핵심에는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인들이. 그리고 그것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다가 보니까 처벌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5.18에 대한 재판과 처벌 다 받았는데
없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이제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논 거죠. 이미 진실 규명이 됐고 그렇죠. 전두환 씨 입장이 다 됐는데 난 네. 처벌받을 게 없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실 규명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 문제하고 결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박준규 박사님 어떻습니까? 97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뒤에 근데 그때부터 봤을 그때 그 당시에도 그래 그 이전에 기소부터 시작해서 뭐 5.18 그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많이 다뤄지고 했던 것은 과연 뭐 이른바 성공한 구테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아니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난 그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지만은 어쨌든 9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때 기소하면서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을 했고 그때 그 처벌의 판결이 있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형법의 일반 원칙 중에 형사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법원이 한번 다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범죄와로는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일사불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미 광주 민주화 혼돈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 제대로 그게 평가되고 하지는 못했지만은 판결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97년도 판결에서 대법원이 쉽게 시위대원들을 죽이고 하는 한 행위는 모두 다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다른 추가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더라고 해도 그건 다 폭동에 해당해 버리니까 다른 범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범죄 쉽게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공문하든가 아니면은 성범죄 강간을 하든가 그런 거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폭동에 해당해 버리니까 이미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형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뭐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범죄를 법치주의.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원칙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서는 사실 제대로 진상규명에 관한 논의나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거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러한 논의 쉽게 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기본 바탕에는 뭐냐면 이 강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우리 국내 범죄상의 어떤 내란죄나 아니면 내란 목적 살인죄 그렇게 이해하면 같은 범죄니까 다시 기소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게 내란죄나 내란 목적 살인죄와 완전히 다른 성립 요건이나 그런 것도 다르고 범죄 성격이 다른 국제 범죄로 이해하면은 쉽게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이해를 하면 다른 범죄가 문제되니까 이미 다른 한 사안이지만 그 사안과 사실관계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가 문제되니까 검찰도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소할 수 있다.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5.18 특별법 제정하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인데 우리가 보면 5.18 특별법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특별법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이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까지 5.18에 관련 특별법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 명예회복과 보상. 그렇죠. 명예훼손과 보상에 관한 법. 그다음에 공소적 요건이 끝난 적에 대한 어떤 형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었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의 진상을 항구적인 기구를 통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된 것은 특별법은 진상규명 38년이 지났는데 네. 38년이 지났는데 진상규명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꾸로 된 보상 그렇죠, 그렇죠, 보상 그렇죠. 먼저 하고 그렇죠. 진상규명 네. 안 되는 건데 그걸 처음으로 해본 이 특별법인 그러니까 겁니까? 이 법이 사실은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하는 법인데 이게 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 특별법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상규명 특별법이라고 이름이 타이틀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그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보상에 관한 내우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뭐 시효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돼도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법적인 토대하에서 법적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5.18 특별법이 진실규명에 관한 게 처음이다. 38년 만에 말씀하셨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올 9월에 출범하는데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마지막 기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일단 이번 진상규명 작업은 5.18 과정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났던 살인, 가혹행위, 납치, 불법 감금, 고문 이런 데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포 명령자를 찾는 작업이죠. 발포 명령자를 찾는 작업은 사실은 이게 내란 목적 살인죄의 성립 여부하고 대단히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발포 명령자는 반드시 규명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진상규명을 대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이루어진 그날 이루어진 그 사건에만 초점이 맞고 근데 사실은 그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그 후유증. 네, 그렇죠.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루어진 비인권적 행위 비인륜적인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전부 재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인권 유린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인권 유린을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데다 물적 증거를 충분히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진상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진상 규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5.18 당시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신군부가 저질렀던 계엄군을 통해서 저질렀던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한 그동안에 규명이 됐었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인 과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발포 명령자에 대한 것이랄지 또 암매장 이런 것들은 80년도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당연히 규명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규명이 되지 못했던 이런 과제들이 첫 번째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조롱, 조작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광주에 북한군 특수군들이 와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18은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걸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기류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역사를 뒤집으려는 이런 그 활동들이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호 혹은 비호를 받으면서 일어났다는 것이 거의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공권력이 아주 기획적으로 조작을 한 것이죠. 5.18의 성격을 조작을 해버리기 위해서 이런 왜곡 조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원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위원회도 아마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5.18 왜곡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추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5.18 당시에는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나중에 불리할 것 같은 발표 상황 같은 거 다 빼버린단 말이죠. 문서에서 전투상보나 이런 데서. 그리고 88년도에 일어났던 국회 청문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발포 명령자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아주 총체적인 힘을 다해가지고 이걸 방어하는 데 주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굳어졌던 프레임이 있는데 이 청문회의 프레임이 발포 명령자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 자위권으로 완전. 네, 자유권 논리가 먹혀 들어가고. 근데 실제로 이건 자유권 논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허구입니다. 실제로 발포를 했고 그 명령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총을 쏠 수가 없죠. 아무리 자유권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났던 특히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것은 그야말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이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5.18과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많은 피해들을 입었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조비오 신문위원 같은 경우도 그러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아주 명예훼손도 많고 또 진실을 규명해야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핍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조사가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을 하고 했었는가, 의도부터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박경기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일단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쉽게 97년도 판결에서 문제됐던 것은 사망하고 사상만이 문제되었습니다. 시위대원들에 대한 주로. 다른 안매장이라든가 행불자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성범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난 다음에 이거는 쉽게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근거지우는 더 추가적인 근거 자료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충분히 반인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더 많은 증거가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더 기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이렇게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고 하면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없었을 때 아까 조금 뭐냐면은 이것을 지금까지는 내란죄나 그런 범죄를 보니까 일사 부재리 원죄나 여기에 걸려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조금 법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보면은 충분히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진상규명위원회가 일단은 이것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근거 자료 진상규명하면서 관련 범죄 사실 더 모아서 수사를 의뢰한다면 간접적으로 이거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강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5.18 때 계엄군이 집단 성폭행을 한 여고생이 정신분열을 일으켜 속세를 벌이고 승려가 됐다는 기사가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말씀 들어본다면 지금까지의 전두환 씨에 대한 처벌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민 개개인을 놓고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상황에 대한 것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일이었다는 걸 토론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그 가족들의 문제 또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다시 전두환 씨를 논의해야 되고 그가 당당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토론에서 충분히 얘기됐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